네, 안녕하세요. 지금 잘 쉬고 계시죠?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더운 날씨에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이 해설 강의를 듣는다는 얘기는 좀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설 강의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 좀 고역일 겁니다. 그렇죠? 뭐 결과도 좀 좋지 않았는데 해설 강의를 또 듣는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설 강의는 우리가 오순환 과정에서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해설 강의하고 목적이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 이제 오순환 때 했던 해설 강의는 어떻게 생각하면 곧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 이제 알지 못하는 것들, 모르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본다면, 자, 이번에 실시되었던 이 모의고사가 아닌 거죠. 이제 실제 실시되었던 시험에 대한 이 해설 강의는 자,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 방법, 그 공부량 등을 이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당연히 이제 총 문제 1번부터 문제 25번까지 해설 강의를 할 텐데 당연히 좀 힘드실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 끝까지 이 해설 강의를 수강을 하신 다음에 자, 그리고 그 시험지를 보시면서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 공부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지, 두 번째는 공부량이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없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설 강의는 끝까지 꼭 수강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지를 통해서 복귀를 하신 다음에 우리 이제 내년에 있을 이제 시험을 잘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자, 보조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시험은 뭐 시험이라는 거는 이제 선택형 시험이 있고 서술형 시험이 있는데 자, 선택형 시험의 경우에는 서술형 시험과 다르게 정답이 확실하면 다른 부분들 굳이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딱 1차원적으로 정답이 나오면 그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문제 1번의 경우는 이제 보조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정답 지문은 1번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참가적 효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을 때 제가 키워드 하나 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보시면 제일 중요한 보기 1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그렇죠. 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웠죠. 자, 그래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키워드 하나 따시고 두 번째는 자, 그런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바로 정답 지문은 보기 1번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굳이 2번, 3번, 4번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까? 보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선택형 시험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스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1차원적인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해 권고 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건 이제 왜 화해 권고 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를 좀 한번 제가 보충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자, 그런데 참가인이 그렇죠. 피고의 승소를 돕기 위해서 보조 참가를 해요. 자, 그래서 이 피고하고 참가인이 열심히 소송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승소를 한 겁니까? 상대방 당사자인 원고가 승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피고가 패소합니다. 자, 여기 이제 1차 소송인데 그 1차 소송에서 패소한 피참가인인 피고가 누구를 상대로 참가인을 상대로 해서 2차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때 요 2차 소송에서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미친다는 겁니까? 1차 소송에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참가적 효력이라는 게 뭐냐? 여기 밑줄 친 부분이죠. 자, 보조 참가인이 여기 피참가인에게 패소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이 미칩니다. 자, 그럼 그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는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1차 소송이 되겠죠. 전소법원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과 다른 주장을 2차 소송에서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뭐다? 그게 참가적 효력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전소, 즉 1차 소송이 판결로 그대로 끝나면 당연히 전소법원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뭘로 끝났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해 권고 결정으로 끝났다면 뭐가 있을 수가 없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소법원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이유로 이제 그런 근거로 화해 권고 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답 지문은 보기 1번이라는 거를 이제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자,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 절차에서도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조 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보조 참가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양쪽 당사자가 대립 당사자 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떤 말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조 참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갖추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 자, 그런 결정 절차에 있어서는 뭐가 인정될 수가 없겠습니까? 보조 참가를 할 수가 없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보기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소송에서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를 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했을 때, 자, 이런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채권자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 혹은 또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피고가 되는 경우, 즉 당사자가 되는 경우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자가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그렇죠?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 자, 우리 판례는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예전에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이제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보기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참가인은 보조 참가인이 제기한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 있느냐.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조문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여기 피참가인의 소송 행위하고 보조 참가인의 소송 행위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 수업 시간에 정리를 했었죠. 누구의 소송 행위를 우선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참가인의 소송 행위를 우선한다고 배웠죠. 따라서 여기 보기 4번 지문처럼 보조 참가인이 제기한 상소를 피참가인이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두 개의 소송 행위가 어긋날 때 누구의 소송 행위를 우선시키니까, 피참가인의 소송 행위를 우선시키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기 문제 1번과 다르게, 자, 요 지문이 만약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면 그때는 결과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는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불이익한 소송 행위는 효력이 없죠. 자, 그런 것들도 한번 되뇌이면 좋겠습니다. 저 정도 보시고 이제 다음 문제 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선정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이제 정답 지문인 보기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정 당사자를 선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동소송인 관계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주요한 공격 방어 방법을 같이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선정 당사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선정 당사자로 선정이 되어서 청구를 인락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 행위를 했을 때 선정 당사자 자격의 흠은 우리 소송법 451조 1항 3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권의 흠결 등이라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도 대리권의 흠결 등이라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법원의 잘못이 아니고 마치 선정자의 잘못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분명히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거죠. 선정자 스스로 선정 행위를 했다면 누구 잘못으로 치부를 하는 겁니까? 선정자들의 잘못으로 치부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결 등이라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좀 와닿지 않는 판례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나머지 보기 질문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정 당사자를 선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동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 65조 전문과 후문이 있을 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65조 전문에 해당하는 경우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반대 해석상 어떤 경우라면 65조 후문에 해당하는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다면 뭐가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65조 후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선정 당사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바로 보기 1번의 판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자, 임대인이 있고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있으면 요 임차인들은 뭐예요? 65조 후문에 해당하는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뭘 선정할 수가 없습니까? 선정 당사자를 선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도 유일한 예외가 뭐다? 딱 요 경우가 되겠죠. 그 사건의 쟁점은 그 갑이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에 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요한 공격 방어 방법을 같이 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정 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죠. 그게 이제 보기 1번이고 자, 보기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보시면 자,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즉 218조 3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3자 소송 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권리관계 주체도 미친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다음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제 선정 당사자가 이행 판결을 받으면 이에 의해서 선정자를 위해 또는 선정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강제 집행을 위해서 선정자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 자, 사실 이제 이 뒤의 문장은 직접적인 판례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실무상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왜냐하면 판결서에는 당사자 표시가 일단 누구로만 되어 있습니까? 선정자로는 되어 있지 않고 선정 당사자 로만 되어 있겠죠. 따라서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나머지 마지막 보기 4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 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선정 당사자 본인의 부분에 대한 소가 취하되거나 그렇죠? 요거 혹은 판결이 확정.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선정 당사자 부분에 대한 소는 그대로 소송이 종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소멸하겠습니까?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겠죠. 원래 이제 선정 당사자가 선정이 되려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뒷문장이 나오는 거죠. 선정 당사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또 법리가 있죠. 자, 이때 선정 당사자는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요것은 어떤 사유가 됩니까? 절차 중단 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단을 시키고 나중에 이제 수계가 있어야 다시 절차를 속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다음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이제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주의하셔야겠죠. 옳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은 자, 먼저 정답 지문인 보기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의 보기 2번의 경우도 1차원적으로 푸시는 게 좋겠죠.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하셨죠. 자,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게 되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줄에 채무자는 피압류 채권에 대한 무엇을 상실합니까?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죠. 자, 피압류 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소송으로 변형이 되었을 때 압류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죠. 아주 이제 기본적인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3번의 경우도 난이도로 따져본다면 조금 이제 낮은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옳은 것은 이건 이걸 물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지문들의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행의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 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 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 적격을 가진다. 이렇게 한번 슬래시를 해보면 자,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행의소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은 뭐예요? 원고의 주장 자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원칙이 있으면 당연히 예외들이 있겠죠. 자, 뒷문장이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등기 관련 소송에서 피고 적격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등기 관련 소송에서는 피고 적격자는 등기 의무자 혹은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뭐예요? 피고 적격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말들이 붙습니까? 등기 의무자 아닌 자 혹은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아닌 자.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피고 적격이 없는 거죠. 따라서 자,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수는 없다. 아니죠. 피고 적격이 없기 때문에 소송 요건에 흠이 있는 거고 따라서 부적법한 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던 거고. 자, 다음 보기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어떤 소송입니까? 사행위 취소의 소입니다. 자, 사행위 취소의 소에 있어서 피고 적격자는 누구예요? 채무자는 피고 적격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누가 피고 적격자입니까?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피고 적격자인데 이 지문에서는 채무자에게 피고 적격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잘못된 거죠. 뭐 뒤에는 당연히 이제 읽어볼 필요도 없지만 짧으니까 계속 보도록 합니다. 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피고 적격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는 피고 적격이 없다 해서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보기 3번도 조금 이제 쉬운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 게 이제 보기 4번. 자, 어떤 사건이에요? 자, 채권자 대위 소송입니다. 우리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 우리 판례가 어쨌든 우리 판례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3자 소송 담당으로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우리 판례가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 보는 몇 가지들이 있었죠. 이게 당연히 이제 암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다? 피보전 채권의 존재입니다. 또 어떤 당사자 적격의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것. 자,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당사자 적격의 문제였죠. 자, 그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해서 요 밑줄 친 부분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다? 피보전 채권이 되겠죠.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풀었으면 당사자 적격이 없죠. 자, 당사자 적격은 위에서 보셨지만 소송 요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죠. 자, 소송 요건에 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소를 각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해서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자, 기일의 혜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정답 지문인 보기 2번을 볼 텐데 이제 보기 2번도 이미 수차례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지문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문제 4번의 경우도 이제
난이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중 혹은 이제 중하에 해당하는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자, 불출석 당사자가 준비 서면에 서정의 사본을 첨부를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준비 서면이 진술 간주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본에 의해서 요거죠. 중요한 단어. 서정도 제출된 것으로 간주가 되느냐? 아니죠. 자, 진술 간주는 뭐만 진술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까? 준비 서면에 기재된 사항만 진술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지, 그 준비 서면과 함께 제출된 서정까지 제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고, 자, 서정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4번에서는 보기 2번이 정답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 텐데, 자, 이제 보기 1번의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지문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보기 2번을 통해서 얘가 정답 지문이 100%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보기 1번의 경우는 한 번도 보신 적은 없겠지만, 자,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변론길에 일단 출석했다가 변론함이 없이 어때요? 임의로 퇴정, 그렇죠? 하거나 혹은 소란 행위 등으로 퇴정 명령을 받아서 퇴정당한 경우에도 기일에 해태하는 경우에 해당할 거냐 하는 겁니다. 딱 보셔도 어때요? 어떤 감이 옵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도 기일에 해태한다고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무 제요에 기술되어 있는 지문이다 보시면 되고, 자, 다음 보기 3번을 볼게요. 자, 일단 1심에서 자백 간주가 있었다고 해도 당해 심급에서는 물론 요거죠. 항소심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는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 간주는 적용될 수가 없다. 자, 이건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 여기 자백 간주는 뭐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재판상 자백의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재판상 자백은 원칙적으로 이제 자백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자, 마지막 보기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양쪽 당사자가 2회 기일의 해태 후에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혹은 그 기일 지정 신청에 의해서, 우리 판례는 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까? 직권에 의해서 지정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하죠. 자, 기일 지정 신청에 의해서 혹은 직권에 의해서 정해진 변론길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 자, 말하자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회 불출석이 되는 경우죠.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뭐 소가 취하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경우를 설명한 게 보기 4번. 문제 4번의 경우도 가만히 보시면 전체적인 지문 자체가 어때요? 조금 이제 쉬운 지문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계속해서 문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자,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지문이 자, 보기 4번인데, 자, 같이 보실 게 이제 보기 3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보기 3번하고 자, 보기 4번은 결국은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뭐예요? 기판력의 시적 범위가 되겠죠. 그런데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이제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변론 종결 전인지 여기 보시면 변론 종결 후인지를 일단 구분하시면 되겠죠. 먼저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 종결 전입니다. 그렇죠?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뭐예요? 모든 공적 방어 방법에 미칩니다. 자, 그래서 전소의 변론 종결 전에 있었던 모든 공적 방어 방법, 다른 말로 하면 당사자가 알았느냐 혹은 몰랐느냐, 몰랐던데 과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실권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기판력의 시적 범위 차단효 얘기를 하는 건데, 하지만 이에 반해서 어떤 경우라면 변론 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라면 그때는 뭐예요?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의해서 차단되지 않죠. 그래서 볼게요. 자, 변론 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기판력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 아니죠. 변론 종결 후에 새로 생긴 사유. 물론 여기 이제 새로 생긴 사유는 어떤 사유만 포함이 됩니까? 사실관계만 포함이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수차례 연습을 하셨죠. 자, 이런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기판력의 효력 자체가 차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이 만약에 기판력의 효력은 차단된다 했다면 옳은 지문이 될 텐데, 근데 여기 지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판력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 해서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지문은 보기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 문제 5번의 경우도 그렇죠. 정답 지문을 기준으로 해보면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기판력에 뭘 묻는 겁니까? 객관적 범위를 묻는 거죠. 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라는 것은 확정 판결서가 있을 때 그 판결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느냐 하는 쟁점이 뭐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었죠. 자, 그렇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누었죠. 판결 주문이 있고 판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에도 뭐라고 됐습니까?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서 기판력이 발생한다라고 배웠죠. 자, 물론 주문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예요? 주문에 포함된 것들 중에 특히 요거죠.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 관계의 전부에 대해서만 뭐가 발생합니까?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대 해석상 판결 이후에 있는 친구들은 뭐 기판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판결 이후에 있는 것들 우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사실관계, 그리고 선결적 법률관계, 그리고 피고의 항변. 이 세 가지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어떤 문구가 나오는지 볼게요. 판결 이후에 설시된 요거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결 이후에 기재된 선결적 법률관계는 기판력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보기 1번도 옳은 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기 2번. 이걸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기 2번의 경우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묻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기판력은 누구한테까지 미칠 거냐 하는 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인데, 물론 당연히 대원칙은 뭡니까? 당사자에게 미치는 게 대원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칠 수가 없지만, 하지만 일정한 범위의 제3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소송법 21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해당하는 것들이 뭡니까?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인 혹은 그를 위해서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아까 이제 보셨지만 제3자 소송 담당의 경우에 권리관계 주체. 자,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가 미칠 수 있다? 기판력이 미칠 수 있다. 이제 물론 이 부분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은 다시 어떻게 나눕니까? 소송물 승계인지 계쟁물 승계인지 나누고, 두 번째, 계쟁물 승계라면 전소의 청구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인지 혹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인지, 자, 그런 것들도 나누었었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데, 이에 반해서 보기 2번의 경우는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쉬운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챙기시고 계속해서 문제 6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6번은 자, 중복재소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문제 6번도 이제 정답 지문은 보기 3번인데, 자, 이것도 이제 정답 지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오히려 이제 쉽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채권자 취소 소송. 다른 말로 하면 사행위 취소의 소인데, 자, 얘는 뭐하고 구분이 됩니까? 채권자 대위 소송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자,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자 대위 소송은 우리 판례가 뭘로 봐요? 제3자 소송 담당으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제기하는 대위 소송하고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같은 소송으로 봐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 소송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복 소송도 문제가 되고 제소 금지도 문제가 되고 기판력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기 3번처럼 채권자 취소 소송, 즉 사행위 취소 소송은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각 채권자
고유의 권리에 기한 소송이다 라고 배웠죠.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제3자 소송 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채권자가 제기하는 채권자 취소 소송은 동일한 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 소송은 중복 소송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서로 기판력이 미칠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 3번은 중복 소송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옳지 않은 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 6번에 보기 3번도 정답 지문을 보시면 그렇죠.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중복소송. 자, 뭐가 중복소송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전소와 후소의 판별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소송 계속의 발생 시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언제 송달이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뭐가 아닙니까? 소를 제기 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요 지문도 우리가 이제 수없이 그렇죠, 공부를 했었죠. 자, 다음 보기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자 대위 소송. 채권자 대위 소송.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 대위 소송은 제3자 소송 담당이니까 그렇죠?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송,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서로 동일한 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 소송도 문제가 되고 제소 금지도 문제가 되고 기판력도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뭘 묻는 겁니까? 중복 소송 금지 제도를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채권자 대위 소송, 중복 소송은 무조건 중복 소송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도 이제 수차례 제가 이제 강조됐고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중복 소송인 이유가 뭐예요? 요 문구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대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럼 이에 반해서 기판력이나 제소금지는 어때요? 채무자가 안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기판력이 미친다. 제소금지가 적용된다. 자, 하는 것들도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자, 다음 나머지 마지막이 되겠죠. 보기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소의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서 부적법 합니다. 자, 전소가 부적법하면 그럼 후소는 중복 소송이 아닌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것도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소가 부적법해도 원칙적으로 후소는 중복 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이게 원칙이죠. 자,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괄호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 부분. 자, 후소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전소가 취하 혹은 각하 등에 의해서 그 소송 계속이 소멸되지 않는 한은 여전히 후소는 중복 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괄호 부분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후소가 중복 소송이 되려면 전소가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후소는 중복 소송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반대 해석상 만약에 전소의 소송 계속이 소멸되면 그때는 후소는 중복 소송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자,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정답 지문은 보기 1번인데 자, 이것도 아주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도 많이 하셨고 자, 이게 보시면 소송의 이송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송 이송이 있고 또 하나는 관할 위반이 아닌 단순한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기 1번의 경우는 이제 뭘 묻고 있는 겁니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뭐다? 관할 위반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첫 번째 출발점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심판 편의 이송과 다르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의 경우는 누구에게? 당사자에게 이송 신청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배웠고 자, 그런데 이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 발동으로 여기 잘 보시면 이송 결정을 했는지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을 했는지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송 결정을 했을 때는 뭐가 가능합니까? 그때는 즉시 항고가 허용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보기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건데 근데 이에 반해서 이송 결정이 아니고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을 했을 때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즉시항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출발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의 경우는 이송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설사 법원이 그 이송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더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보기 1번처럼 이송 결정을 했을 때는 그때는 그렇죠.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많이 연습을 했던 거고, 자, 다음 나머지 지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인데, 이제 보기 2번의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송 결정의 기속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송도 안 되고 전송도 안 되는데 이때 요 이송 결정의 기속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속 관할을 위배한 경우에도 여전히 이송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느냐 하는 겁니다. 미칩니다. 다만 어떤 말이 들어가는 게 조금 좋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급 관할을 위배한 경우 그때 이제 다시 나누었죠. 그게 하급심인지 상급심인지. 그때 이제 이송받은 법원이 어떤 경우라면 상급심이라면 그때는 이송 결정에 기속력이 미치지 않고, 그렇죠. 자, 하급심이라면 요 원칙대로 이송 결정에 기속력이 미칩니다. 요 논의도 결국은 뭡니까? 신급 관할도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보기 2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다음 보기 3번과 보기 4번은 이제 여기 우리 조문 그대로니까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 이제 8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8번. 자, 반소 및 청구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이제 옳지 않은 지문인 자, 보기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반소. 자, 반소의 제기는 자, 시기를 묻는 거죠.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 종국 판결 확정 전까지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읽으면 뭐 반소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겠죠. 자, 반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중간 확인해서 청구 변경 실질은 뭡니까? 소재기나 마찬가지죠. 소송입니다. 자, 소송이라면 뭐가 필요해요? 변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심급에서는 못하는 겁니까? 상고심에서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만 가능하다?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하죠.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지문도 살펴보시면, 자, 상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얼핏 보면 이렇게 어쨌든 잘라보시면 뒷문장이 마치 빨리 읽어보면 옳은 지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상소심을 뭘로 고쳐야 돼요? 항소심으로 고쳤다면 그때는 이제 뒷문장이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상소심에는 뭐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심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답 지문은 보기 3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것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을 보시면 이제 결국은 이제 반소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소에 관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준용을 하는데 따라서 반소를 취할 때도 상대방 당사자인 누구? 원고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뒷부분이 되겠죠. 이때 본소가 취하되었을 때도 상대방 당사자인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냐? 아니었죠. 그때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뭐 또 계속해서 연습을 했습니까? 본소 취하가 아니고 본소 그럼 각하된 경우는 어떠냐? 그때는 어때요? 동의가 필요했었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공부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 게 이제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보기 2번의 경우는 이제 청구 변경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제 청구 변경에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요거죠.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에 걸쳐서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에 비로소
그때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에 청구에 변경을 했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뭐예요?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W를 통해서 한번 봤던 거고. 자, 나머지 이제 보기 4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자, 청구 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건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청구 원인 변경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도 가능하다.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고 뭘로도 가능해요. 말로도 가능했었죠. 자, 우리가 이것도 많이 연습을 했었고, 그렇죠. 오순환 거기 암기 자료에서도 한번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챙겨보시고, 자, 다음 이제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이제 소송 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지문은 이제 보기 2번인데, 이 보기 2번의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보기 3번하고 이렇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소송 고지라는 거는, 그렇죠. 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여기 나와 있죠. 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쟁점은 뭐다? 자, 소송 고지는 시효 중단 사유로서 최고의 효력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쟁점은 뭐예요? 그죠?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여기 지문에는 피고지자에게 소송 고지서가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소송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그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겁니까? 자,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하고 이제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보기 2번의 쟁점이 되겠죠. 이제 주의하실 게 보기 2번은 뭘 묻는 겁니까? 최고로서의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냐 하는 게 보기 2번의 경우고, 자, 두 번째, 자, 보기 3번은 보기 2번과는 다른 쟁점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소를 제기하는, 즉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이건 강력한 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여기 보기 3번, 여기까지는 이제 보기 2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최고는 재판상 청구와 같은 강력한 시효 중단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보완 행위를 해야겠죠. 그게 이제 여기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죠. 따라서 요거죠. 민법 174조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의 기산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그 최고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보완 행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보기 3번의 쟁점은 뭡니까? 6개월의 기산점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자, 요 경우도 피고지자에게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로부터냐? 아니죠. 자,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은, 계속 중인 동안은 뭐가 최고가 계속해서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를 기산점으로 하는 겁니까? 당해 소송의 종료가 된 때, 이때부터 6개월의 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기 2번과 보기 3번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답 지문은 보기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나머지 지문들도 볼 텐데 이제 보기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피고지자가 나중 소송에서,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 확정 판결의 결론이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 참가를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고지자와 공동의 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는 사항에 한한다. 자, 여기 이제 보기 1번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결국은 뭘 묻는 겁니까? 소송 고지도 뭐가 있다? 참가적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묻는 거고, 자, 그러면 전소법원이 한 모든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대해서 참가적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서도 어떤 것만, 그렇죠,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것만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 자, 이 얘기도 우리가 이제 수없이 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기 1번을 보시면
문장이 조금 어색하죠. 앞에 나중에 W를 찾아보시면 문장이 있습니다. 그걸 왜 뺐는지 몰라요. 그렇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 문구를 빼는 바람에 문장 자체가 되게 어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요거를, 그렇죠? 설명하는 내용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보기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고지서는 피고지자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상대방 당사자, 그렇죠?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도 송달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제 제가 출제 예상 지문을 통해서 이제 연습을 했던 겁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소송 고지를 하게 되면 거기 피고지자가 그 소송에 보조 참가 등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보조 참가를 하면 누구 상대방 당사자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의 신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상대방 당사자가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런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 정도 이제 챙기시고 이제 계속해서 문제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을 보시면 자,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인 보기 1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보시면 이제 처음에 좀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숙지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보기 1번의 경우는 예비적 병합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자, 주의적 청구는 기각했고 자, 예비적 청구는 인용이 됩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보면 뭐예요? 전부 판결이 되겠죠. 둘 다 판결을 해줍니다. 전부 판결. 자, 인용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잘 살펴보시면 요 1심 판결에 대해서 누가 항소할 수 있습니까? 원고, 피고 중에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원고는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거고, 자, 피고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항소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뒤에 문구를 보시면 누구만 항소를 합니까? 피고만 항소를 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일부 판결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조합을 하면 전부 판결에 대한 일부 판결이 아니고 일부 상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개를 이제 묶으시면 전부 판결에 대한 일부 상소가 되겠죠. 자, 전부 판결에 대한 일부 상소. 자, 그러면 두 가지 원칙이 자동적으로 나와야겠죠. 첫 번째 원칙이 뭐다? 상소 불가분의 원칙. 두 번째 원칙이 뭐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자, 그걸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피고만 항소를 했을 때 불복하지 않은 요거죠, 요거. 주의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일단 이심은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다?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는 상소 불가분. 자, 상소의 효력은 불가분, 나누어지지 않는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상소하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도 상소의 효력이 미친다. 어떤 상소의 효력? 확정 차단과 이심의 효력. 그렇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나오는 것. 그러면 불복하지 않은 주의적 청구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게 뭐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되겠죠. 불이익 변경 금지.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말은 어려운데 쉽게 접근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항소인이 불복하지 않은 것은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게 뭐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뭐는 불복하지 않았습니까? 주의적 청구는 불복하지 않았죠.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 건드릴 수 있습니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보기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 지문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의 경우는 이제 선택적 병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자, 선택적 병합 중에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 인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선택적 병합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A 청구, B 청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A 청구가 인용이 되면 B 청구 어때요? 판단 불효입니다. 이 자체로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전부 판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인용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고는 항소 안 했네? 그러면 일부 상소냐? 아니죠. 원고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전부 성소예요. 누구만 항소할 수 있는 겁니까? 피고만 항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다르게 접근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판결에 대한 전부 상소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 이런 경우 자, 1심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 뭐예요? 요겁니다. 그렇죠? B 청구도 어떻게 돼? 항소심으로 이심되어서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는 게 바로 뭡니까? 보기 3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기 2번과 그렇죠? 보기 3번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수개의 청구가 1심에 선택적으로 병합이 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선고가 되어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딱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보기 2번하고 보기 3번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 자, 1심에서는 아까 위에서 보시면 뭘 가지고 인용을 한 겁니까? B 청구를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소심은 어떻게 죄송해요. 1심은 A 청구를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항소심은 그러면 1심에서 판단한 A 청구만 가지고 인용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항소심도 항소심대로 선택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다? A 청구가 아니고 B 청구를 가지고 인용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 중에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1심은 A 청구를 가지고 인용을 했지만 항소심은 B 청구를 가지고 인용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게 뭐다? 보기 3번. 그러니까 보기 2번과 보기 3번은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나머지 보기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예비적 병합에서 자, 주의적 청구를 배척하면 즉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해야겠죠. 근데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뭘 묻는 겁니까? 재판 누락이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청구 병합은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이 있는데 재판 누락이나 일부 판결이 가능한 것은 무엇만 단순 병합만 가능하다 그랬죠. 따라서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은 재판 누락이나 일부 판결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어요? 이게 나와 있죠. 판단 누락으로 처리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보시면 자,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가 되면 어떤 말을 써줍니까? 판단 누락이라는 말을 써주는 거죠. 자, 판단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재판 누락에 해당해서 원심의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키워드로 그렇죠? 이제 풀 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10번도 이 정도 정리를 해보시고 자, 계속해서 문제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의 경우는 보시면 이제 변론 준비 기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변론 준비 기일이 단독 주제로 나오는 경우는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준비 서면도 지금까지 한 번도 단독 주제로 나온 적이 없다가 이제 최근에 한 번 나왔고, 그렇죠? 준비 서면을 가지고 올해는 뭐가 나온 겁니까? 2025년도에는 변론 준비기를 이제 단독 지문으로 해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W 교재에는 이제 변론 준비 기일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조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는 한데,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 준비 기일과 관련된 조문들은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여기 보기 1번을 보시면 얘만 가지고도 얘가 정답 지문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1번의 경우도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질문일 수는 있을 거예요. 지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통해서 보기 1번을 통해서 보기 1번이 명확한 정답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2번, 3번, 4번은 사실은 읽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기 1번은 무엇을 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론 준비 기일과 변론 기일은 밀접하게 연관된 일련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건 무시하시고, 그렇죠? 자, 뒷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변론 준비 기일에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 기일의 승계가
되느냐. 뭐 다른 말로 하면 변론 준비 기일에서 양쪽 당사자의 두 번의 불출석이 있었고 변론 기일에서 양쪽 당사자의 한 번의 불출석이 있으면 승계된다고 보면 합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세 번 불출석이 있으니까 소취와 간주가 되느냐 하는 건데 우리 판례는 어때요? 승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판례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절대 변론 준비 기일이 변론 기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변론 준비 기일에서의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 기일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합산하지 않죠. 그걸 묻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기일의 해태를 묻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제목은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변론 준비 기일과 직접적인 쟁점은 2번, 3번, 4번 물론 조문이지만 예고 실제 보기 1번은 뭘 묻는 겁니까? 기일의 해태를 묻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미 우리 시험에서 나왔었고 연습을 했던 문제가 이제 보기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바로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다음 계속해서 문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자 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 보시면 이것도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옳은 것은을 묻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이 아니고 자, 옳은 것은 보기 3번인데 보기 3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당사자 본인으로 신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인으로 잘못 신문하면 일단 위법합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방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았을 때 뭐 이의권 상실로 인해서 그 위법의 흠, 즉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죠. 이의권 상실의 대상이 안 되는 것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 위법의 흠은 이의권 상실로 인해서 다 하자의 흠이 치유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되는 건 뭐예요? 얘밖에 없습니다. 강행 규정 뭐예요? 상소 기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뭐다? 판결 정본 송달의 하자만 이의권 상실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의권 상실의 대상이 된다고 배웠었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보기 3번이 정답이라는 것도 이제 쉽게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지문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기 1번을 볼 텐데 자, 보기 1번은 이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를 묻는 게 이제 보기 1번입니다. 그렇죠. 자,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려면 변론기일 혹은 변론 준비 기일에서의 진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면 이제 키워드죠.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에 나온 진술을 통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느냐? 성립될 수 없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다음 보기 2번입니다. 자, 당사자 본인 신문을 묻는 겁니다. 자,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를 구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두 문자를 통해서 배웠죠. 자, 기억나시나요? 당사자 출신은 과거일 뿐이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등을 하지 않으면 뭐 신문 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게 규정이죠. 뭐가 아닙니까? 당사자를 구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인 신문이라면 구인이 가능하겠으나 당사자 본인 신문은 구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문자를 통해서도 풀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보기 3번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약간은 고민이 되겠지만 이제 보기 3번을 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나머지 이제 보기 4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송 제한 능력자 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소송 무능력자가 되겠죠. 자, 이제 미성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을 신문합니다. 자, 그러면 미성년자 자체는 당사자 신문을 할 수가 없느냐? 이것도 이제 몇 해 전에 우리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되었던 지문입니다. 자, 미성년자도 뭐, 즉 소송 무능력자도 당사자 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되지 않는다 해서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 12번의 경우도 지문 자체도 되게 짧고 그리고 두 번째 보기 3번이 정답이라는 것도 우리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문제 12번입니다. 그렇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문제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은 합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정답 지문은 보기 4번입니다. 자, 보기 4번을 보시기 전에 합의 관할은 뭐가 대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사자는 합의로, 그렇죠? 여기 보시면 1심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1심. 다른 말로 하면 뭐는 안 됩니까? 상소심은 안 된다는 거죠. 1심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다음 문구 볼게요. 이 관할 합의는 소송법상의 합의고 여기 나와 있죠.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오순한 암기 자료를 통해서 이미 서면에 의해야 되는 것들 다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가지고 보면 자, 1심은 뭐예요? 사물관할이고 얘는 임의관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걸 그대로 한번 내려와서 보기 4번으로 가볼게요. 자, 특정한 법원에 이제 전속관할로 정해진 소. 자, 이런 경우에도 그 전속관할을 위반하는 합의관할이 성립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31조를 보시면 전속관할로 정하여진 소의 경우는 여기 이제 문제처럼 합의관할도 그렇죠. 성립될 수가 없고 두 번째 31조를 보시면 변론관할도 성립할 수가 없고 세 번째 관련 재판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딱 조문 묻는 문제죠. 따라서 보기 4번이 정답 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죠. 하지만 보기 1번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1심은 뭐 임의관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합의관할이 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 보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할 합의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관할 변경이 되는 효과가 생기고 두 번째, 요 문구 전속적 합의관할. 자, 이제 수업 시간에 적자가 들어가면 그거인 듯 하지만 그거는 아닌 게 적자가 붙는다 그랬죠. 따라서 전속적 합의관할은 전속관할인가요? 전속관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속관할은 어때?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누가 만드는 겁니까? 당사자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당사자는 전속관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속적 합의관할은 결국 뭐예요? 얘는 임의관할일 뿐이에요. 자, 임의관할이기 때문에 자, 밑에서 배웠죠. 전속관할이라면 변론관할이 성립할 수 없지만 임의관할은 변론관할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도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제 나머지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할 합의의 효력은 특정 성계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지문을 잘 보시면 미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특정 성계인에게 미칠 수도 있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특정 성계인에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기 3번도 웬만해서는 옳지 않은 지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그려낼 수도 있는데 왜 특정 성계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고 한 겁니까? 채권의 특정 성계인이라면 그렇죠.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만 물권의 특정 성계인이라면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문제 13번도 딱 보시면 정답 지문이 보기 4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아실 수가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문제 13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문제 13번까지 한번 보셨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제 문제 14번부터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